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루정수장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일부 혈액형은 단 3일분도 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루정수장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달서구는 신청사 이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일부에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지역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 주변인 달서구 두류동과 감삼동, 성당동 일원 169만 제곱미터를 토지 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2020년 2월 첫 지정 이후 지난 4일로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됐지만 또다시 앞으로 5년 동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토지 거래를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재지정 이유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의 원래 목적이었던 신청사 건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에 의견서 제출 요청에 여전히 신청사 예정지 주변에서 지가의 상승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적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재지정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됐습니다. 주거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180제곱미터 이하라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했지만 재지정 이후 60제곱미터만 넘어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상업지역 역시 기존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허가 기준이 좁혀졌습니다. 달서구에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전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개발은커녕 진행 중이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중단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지역은 두루공원을 중심으로 반경 150m 내외가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5층 이상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미 난개발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지정해 이중으로 규제를 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청사 예정지 주변은 오는 2030년 2월 4일까지 목적에 어긋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 규제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해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는 보완책이 될지 아니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동네 슬럼화를 가중시키는 도구가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헌혈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경북의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일부 혈액형은 단 3일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성로에 있는 한 헌혈의 집.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헌혈의 집을 찾는 시민들의 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건 공군 가산점 채우려고 헌혈을 시작했고 지금 계속 한 달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헌혈을 계속 하고 있고요. 헌혈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제 피가 다른 사람한테 쓰여지면 좋으니까 그 좋은 마음에 하고 있습니다. 헌혈자가 줄면서 혈액 수급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 경북 혈액원. 혈액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 안에는 혈액이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6일 현재 대구 경북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은 4.71분입니다. 적정 보유량인 5일분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A형은 단 2.6일밖에 남아있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사용하는데 부분적으로 차질이 생기는 주의 단계가 내려졌고 O형과 AB형 역시 3일분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받는 수혈 환자분이 있는가 반면 대형 사고로 인한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드리다 보면 응급 환자에 대한 대비가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선은 급한 환자부터 수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마다 겨울철은 학생들의 방학 등을 이유로 헌혈자 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데 올 겨울은 독감이 확산되고 긴 설 연휴까지 끼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절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 마음이 움츠러드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생들 학교의 방학으로서 우리가 단체 헌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혈액 수급에 조금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 중에서 10대와 20대의 비중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헌혈 보릿고개라고 부를 정도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겨울철. 생명을 나누는 작은 실천, 헌혈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해당 국가 관련된 지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지역 경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기업들이 관세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이 대구 지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5%,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2%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은 지난해 수출과 수입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23.6%, 수입 58.3%로 모두 1위를 기록한 최대 교역국입니다. 대구 지역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53.2%를 2차 전지 소재인 기타 정밀 화학 원료가 차지하는데 해당 업종은 미중 관세 전쟁에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큽니다. 멕시코의 경우 대구 지역 수출 4위 국가로 멕시코에 소재한 엔비디아, 구글 등의 협력업체에 지역업체의 인쇄 회로가 납품되면서 관련 수출이 늘었습니다. 캐나다도 2차 전지 소재 업체의 투자와 기계 장비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농기계 수출도 꾸준히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3국뿐만 아니라 EU와 일본, 우리나라에도 차례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더욱 직접적이고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구의 대미 주력 수출 상품인 자동차와 경작기계, 금속 제품 등의 수출 감소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상인은 기업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수출선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원가 절감 노력과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마약 수입책과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동포들을 상대로만 마약을 판매했는데 밀수입한 마약류만 10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찰이 유흥업소의 문을 뚫고 내부로 진입합니다. 방마다 마약류의 흔적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흥주점과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마약 수입책과 업주 등 모두 90명을 검거해 이 중 국내 관리책 등 18명을 구속했습니다. 중간 수입책을 통해서 그 밑에 중간 판매책이 또 있습니다. 그 판매책들이 주로 보면은 여자 도우미들이 많습니다. 그 여자 도우미들이 거기 방문한 유흥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은
10억 4천만 원 상당으로 7억 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밀수입한 마약류를 던지기 수법이나 SNS를 통해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인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가상화폐로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검거된 90명 모두 베트남 국적이었습니다. 주로 베트남인들 간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팔다 보면은 이제 경찰에 근거될 수도 있고 언어적인 장벽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주로 베트남인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만, 국내 자국민들끼리만 거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베트남에 있는 총책을 적색 수배하고 외국인 전용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주위의 독감 환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감염병이 언제 유행하는지 우리가 흘려보내는 생활하수로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김다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틈을 통해 악취가 나는 물이 통에 담겨 올라옵니다. 곧바로 크고 작은 통에 옮겨집니다. 이 물은 각 가정에서 흘러나와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하수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는 하수 처리장입니다. 하루 40만 3천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이곳은 감염병을 감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장에서 떠낸 하수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옮겨집니다. 연구원은 매주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 43종을 검출합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검체를 채취해 오면 저희가 전 처리를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유전자를 추출하는데 한 2시간, 그걸 가지고 실시간 유전자 증폭을 해서 결과를 보는데 한 2시간, 총 6시간 정도 되면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계가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기계고요.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곳이었던 하수 채수 지점을 올해 4곳으로 늘렸습니다. 덕분에 도내 인구 대비 감시율이 50%에서 65%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도내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처음 검출된 이후 바이러스 농도는 계속 증가해 올해 1월 첫째 주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구원이 파악한 실제 인플루엔자 A형 발생률과 같은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수 검사가 감염병 유행의 초기 신호를 포착하는데 효과적인 겁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역학 감시 체계로 하수 감염병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수치는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하수 감염병 감시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 지역도 거리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상가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특히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문을 닫은 점포가 어렵지 않게 눈에 띕니다. 임대라고 쓰여진 안내문도 벽면에 붙어 있습니다. 대구를 대표하는 최고 상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잖아. 세를 못 맞추니까. 장사 안 돼. 세를 못 맞추니까 이거 세를 주고 나면 자기 가져갈 게 싫으면 못 가는데 전부 다가. 그럼 장사 너무 안 되니 세가 많이 나와야지. 빈 전방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안 되면 12월 달에는 한 불도 못 팔았어요. 11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 조금 파는 집은 이제 인맥이 좋고 인터넷 하는 집은 좀 하고 우리는 못해 전부 다. 저 카드도 하나 못 끊어서 몇 달 동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대구 동성로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구한다는 안내문이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해 4분기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구는 모든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구 주요 상권을 살펴보면 중대형 상가의 경우 동성로는 20.2%, 경대 북문은 16.7%, 서문시장 청라언덕 지구는 34%를 넘었습니다. 특히 소규모 상가의 경우 공실률은 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이 높은 공실률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전국 온라인 시장의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지난 2001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실률이 높다 보니 투자 수익률은 중대형 상가의 경우 0.64%, 소규모 상가는 0.72%에 그쳐 전국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 거리마다 빈 상가가 속출하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위축된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불경기의 그림자를 여전히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선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 불만이 예상됐지만 우려했던 큰 혼잡은 없어 전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낮 12시가 되자 직원들이 점심시간 휴무를 알리는 안내문을 세웁니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고 난 뒤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갑니다. 이들이 비운 자리는 행정 분야, 복지 분야 등 3명의 직원이 대신합니다. 점심시간 당번을 정해 센터를 찾는 민원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등본 하나 띄러 왔는데 점심시간이 휴무제라고 한다 하길래 보니까 별로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곡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불만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우려와 달리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크게 반기고 있어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시간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활기차게 다음에 응대할 수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만 두류 1, 2동과 본동이 오는 24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합니다. 교대 근무라는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달서구에서 시작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은 대구 전체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면 시행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가 다음 달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대구시는 여전히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중구 삼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은 지난해 말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오는 주민을 위해 직원 2명 정도는 자리를 지키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다음 달에는 동인동 등 중구 지역 5개 행정복지센터로 추가 확대됩니다. 중구뿐만 아니라 수성구와 남구, 달성군에서도 일부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도입을 했거나 이달 또는 다음 달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도입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중구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달 입법 예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다수의 공공기관하고 우체국 은행에서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휴무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 다수 주민들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점심시간에는 운영 안 한다, 공공기관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점심시간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주민들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줄게 됨에 따라서 이제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위해서 몰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라도 대구구청장 군수협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협의회가 휴무제 도입을 보류했다가 2년 만에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휴무제는 이제 8개국, 그 9개국은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세가 앞으로는 그래 가야 될 겁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민원이 확 몰리면은 그거는 또 더 점심시간은 별로 없는데 밀리면은 또 막 기다려야 되고 뭐 하는 이런 그런 복잡한 게 있어요.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데 내가 볼 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각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대구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이유로 여전히 제도 도입에 부정적입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북성로 상점과 상인회와 SK 브로드밴드 대구가 상호 공동 발전과 교류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단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노하우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이 확정된 대구 도시철도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광규 달서구 의회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배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월배 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3,5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을 갖춘 시설로 건립되어야 하며 건립 비용은 전액 대구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서면 시정 질문을 통해 교통안전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류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의 교통안전지수는 남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7개 구군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고 수성구와 동구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류 의원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올해 교통안전 관련 예산이 특광역시 중 최대인 40%가 삭감된 점을 지적하고 추경 예산 편성 등 교통안전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주요 업무 계획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조례를 통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대구교통공사는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분당 25m에서 20m로 낮춰 사고 발생률이 9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속도 조절이 안전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대구유아교육진흥원은 모래놀이 상담협회와 대구가톨릭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유아와 부모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보다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5학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남성 합격자의 비율이 19.8%로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헌혈의 집을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동성로 헌혈의 집은 혈액 냉장 시설의 절반이 텅 비어 위기감까지 드는데요. 오늘의 헌혈 한 번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 생명을 살리는 나눔,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